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들을 키워낸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힘없는 노인으로 변해버려 평생 제 곁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배아파 하나 키운 세 자식들은 은혜도 모르고 저를 내쳐버리는 통탄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 그립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후회만 남게 되었어요. 힘들게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해오며 이악 물고 버텨왔었는데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함보다는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고 결국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비통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즐겨하던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이었던 거죠. 이미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앞이 안 보였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본인 몸을 걱정하기보다 저를 더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꺼냈을 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못해줬던 기억들만 떠올라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식들이 찾아왔죠.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몸 관리에 엄청 신경 쓰시더니 대장암이 말이 되냐고요?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요? 좋아질 수 있대요? 항암 치료를 받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지더니 안색도 안 좋아지고 혈변도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몸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 전혀 몰랐다. 웬만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자주 와서 아버지랑 대화도 자주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듯해.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자주 와요? 오늘도 정말 힘들게 시간을 뺀 거라고요. 잠깐 온 것뿐이라 회사에 다시 가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정정하시구만. 병원에서 너무 겁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얼굴 뵀으니 먼저 가볼게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너는 지금 회사가 먼저니? 너희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해?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야? 네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 아버지가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너한테서 눈물 짜내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지금의 너를 있게 해준 너희 아버지인데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 혼자서 알아서 큰 거지. 받은 기억은 전혀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모든 걸 저에게 다 쏟아부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좋은 기억보단 서운했던 기억들밖에 없어서 엄마가 원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서 못들 하는 거야. 그만하고 너는 바쁘다며? 그럼 서둘러서 회사로 가봐라. 당신도 너무 열내지 말고 그러다 혈압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 평소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놈이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니 열불 터져서 그래. 너 혼자서 알아서 컸다고? 그동안 먹여주고 채워주고 대학 등록금에 취업했다고 차만 뽑아줬어? 결혼한다고 해서
그 비용 전부 대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해 줬더니 너 지금 한다는 말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동안 남편이 쉬지 않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셋째까지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받을 때는 넙죽 엎드리던 놈이 저희 남편 세상 떠날 날이 되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아들한테 받은 상처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죠. 둘째 아들이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며 병실 밖을 빠져나간 뒤에야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있고 싶어 자식들을 돌려보냈어요. 남편도 그제서야 힘든 몸을 눕히며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아이들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둘째 아들이 원래 첫째와 막내보다 욕심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자기가 전부 다 가지려 하길래 남편이 몇 번 안 좋은 말을 했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셋을 키우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항상 아낌없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었죠. 결국 둘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첫날 병문안 온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와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와야 하는데 끝까지 오려 하지 않자 너무 화가 난 저는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곧바로 받은 둘째 며느리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지금 모임에 나와서 전화 통화를 오래 못 하거든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거냐?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금 모임에 나가 웃고 떠들고 있는 거야? 아, 아버님 세상 떠나신 거 진작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서요.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희 말고도 형님네도 있고 동서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날도 아닌데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이가 첫날에는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나중에 전화 주시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니? 지금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놈은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아, 그게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이 잡혀 있어서 어머님 전화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꼭 성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 모임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이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떠나신 아버님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장례식장 참석 못하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납골당이라도 찾아가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며느리는 제 속을 더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장례가 끝나면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지 뒷골이 당길 정도였고 둘째 아들 내외는 결국 장례식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막내 내외는 저보고 참으라고 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저녁에 둘째 내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자 그제서야 아들은 문을 열어 주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연락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시간 없으니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가 장례식장 못 갔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올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부터 걱정하셔야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자식된 도리로 장례식장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칠 수가 있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도 너는 항상 불만이었잖아. 세 아들 중에서 네가 제일 많이 가져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효를 남겨?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세상 떠나실 때 너만 걱정하고 떠나셨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냐? 며느리 너도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머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 기분 망치면 안 되거든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오늘 약속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서운한 게 있으셔도 오늘은 적당히 하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냥 장례식장 갈 걸 그랬어. 잠깐 얼굴이라도 비쳤으면 쓸데없이 잔소리는 안 들을 거 아냐? 귀찮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대? 내 아들이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네가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니? 내일 당장 납골당에 찾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따라 나서라. 주말인데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거잖아. 표정들이 왜 그래? 그것도 싫은 거냐? 내가 정말 난리치는 꼴을 봐야 되겠어?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알았어.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엔 연락 없이 찾아오시면 만나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볼일 끝난 거죠? 아들 내외는 저를 밀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다음날 납골당에 같이 가겠다는 말에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고 인연을 끊더라도 자식이 세상 떠난 남편의 모습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납골당에 갈 준비를 하고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아들은 끝내 저와의 약속을 깨버렸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다시 둘째 아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와의 약속을 깨버린 아들의 행동에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문제로 저에게 찾아온다 해도 저는 둘째 아들한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 결심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과 인연을 끊어내고 살아가던 어느 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길래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첫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었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자 첫째 아들이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저희 둘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그동안 모아둔 돈들로 막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손 벌릴 곳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숨통은 찰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도 저희 회사 사정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큰 타격이라 지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아요.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을 저희한테 전부 주시면 사업이 다시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한테 돈을 빌리려 하시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어머님 집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님, 도와주지 마세요.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 지금 아버님 재산 탐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많은 재산 홀라당 넘겨주시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요. 너는 또 여기는 어쩐 일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니?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그새 달라붙어서 재산을 탐내려 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행동을 했어도 재산 문제는 별개이니 무조건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문제만큼은 내가 빠질 수 없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전부 다 준다고 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형,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재산 문제는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단독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형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가져가게 놔둘 것 같아? 엄마, 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네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선 허락도 없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이참에 잘 됐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 첫째랑 막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전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아들 내외는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귀를 닫아버렸고 둘째 아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실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옆자리를 지켜줬었는데 그래서 더욱 남편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해서 남편이 그동안 평생 벌어 모았던 재산들 전부 다 털어 첫째와 막내 아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제 결정에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 안정권에 들어선다면 저에게 받았던 만큼 베풀어 주겠다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하나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서재 책상 밑에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있길래 주워들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디서 탄 냄새가 코끝을 찌르길래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화재가 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화재가 날 만한 걸 올려둔 것도 아니었는데
저 혼자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화재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뿌려 보았지만 이미 천장까지 타고 올라가 버린 화재는 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밖으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집안에 있던 물건들과 남편과 함께 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차오른 연기는 제 시야를 가로막았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제가 들고 있던 상자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렸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화재가 현관에까지는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열릴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리 잡고 돌려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거실 천장까지 화재로 뒤덮인 상태에서 현관문도 열리지 않자 저는 2층 계단으로 급하게 올라가 옥상으로 탈출을 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물건들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 119가 도착해 화재 진압에 힘을 써줬지만 이미 집안은 전부 다 타고 재로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어느 정도 연기를 마신 상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에 자식들이 병실 문을 열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서 그날 바로 퇴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갔고 저는 자식들의 행동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화재가 난 발화 지점이 주방이라고 하던데 뭘 하셨길래 불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집이 전부 다 타버렸다면서요. 그럼 아예 허물고 땅만 팔든지 해야 되겠어요. 당장 지낼 곳은 있으세요? 나도 왜 불이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주방에서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나와보니 주방에서 이미 불이 나고 있었어. 집이 그렇게 됐으니 전부 다 헐고 땅만 처분하던지 해야 되겠지. 그런데 거처가 없어져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너희들한테 신세 좀 줘도 괜찮겠니?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 혼자 살 곳 마련해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너희들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다. 엄마도 지금 너무 놀란 나머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저희 집에요? 잠깐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방도 없고요. 나도 형이랑 같은 상황이잖아. 우리도 남는 방이 없어서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숙소 같은 데서 잠깐 지내시던지 집 근처 원룸 하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재가 난 집 철거하고 땅을 파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식 듣고 왔어요. 어쩌다가 화재까지 났어요? 혼자 계시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주방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설마 엄마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 화재가 난 걸 모르고 계신 거죠? 그래도 상태는 멀쩡해 보이니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딱히 지내실 곳도 없으실 텐데 창고 옆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용품들 구비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세상을 떠나셔야 남은 재산까지 전부 다 홀랑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그럼 저는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둘째 아들이 나가자 첫째, 셋째도 잠깐 제 거처를 마련해주기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급하게 둘째 아들 뒤를 따라 나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세 아들 녀석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듣게 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노인네가 명도 참 더럽게 즐기네. 어차피 화재 난 거 그냥 같이 사라졌으면 좀 좋아?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걸 뛰쳐나오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건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그 땅값이 얼마짜리인데?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버지 재산은 전부 다 받았잖아. 둘째 형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그 큰 돈이 들어왔었겠어? 둘째 형이 일부러 엄마를 자극한 거잖아.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거고. 그래야 엄마가 둘째 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보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재산을 더 쉽게 준 거였잖아. 이번 것만 조용하게 넘어갔었다면 껍데기까지 홀라당 벗겨먹는 거였는데 정말 아쉽네. 그렇게 많은 돈을 맨날 숨겨놓고 꺼내려 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돈이 많으면 알아서 좀 나눠주면 될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고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일단 오갈 데도 없는 노인네 괜히 분노 사게 해서 남은 재산 토해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둘 중 하나는 잠깐 동안 모시고 있어. 막내 네가 좀 모시고 있어라. 어차피 그 땅은 금방 처분되니까 며칠만 같이 지내면 되는 거야. 이번 것만 끝내면 더는 볼 일 없으니까 네가 좀 희생해라.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봐투낼 생각은 아니지?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신경 써주는 척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아유, 왜 하필 나야? 형들은 꼭 하기 싫은 일들은 나를 시키더라. 항상 보면 뒤처리는 내가 전부 다 했었다고. 이번에 들어오는 재산은 내 비중이 컸으면 좋겠어. 세 아들 녀석들은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짜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둘째 아들에게 보라는 식으로 첫째와 막내에게 도움을 줬던 거였죠. 거기에다가 화재 또한 저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계획을 해서 행동까지 옮긴 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화재를 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첫째와 막내도 둘째와 손을 잡았다는 게 너무 큰 아픔으로 찾아오고 말았죠.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제 뱃속에서 나온 세 아들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고 화재가 난 집 옆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앞으로 어떻게 그놈들을 정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재가 나서 CCTV도 무용지물이었고 둘째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 화재가 났을 당시 조사를 했던 형사님을 다시 만나 제 귀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담당 형사는 세 아들의 뒤를 조사했고 저는 화재가 난 집을 철거한 뒤 남겨진 땅을 처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 아들들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는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러 단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남편과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정말 앞만 보며 열심히 뛰어왔는데 정작 제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만 남아버렸다는 거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컨테이너에서 지친 몸을 눕힌 채 잠을 청하려 하는데 남편이 남기고 떠난 상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서재에서 들고 온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힘든 몸을 일으켜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몇 개 있었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작은 다이어리 같은 회고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세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른 증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모른 척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해선 안 될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내용들부터 첫째와 막내 또한 남편이 가진 재산을 지속적으로 탐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세 아들에게 감시를 붙인 남편은 아들들의 계획들에 모두 방어를 하며 위기에서 몇 번이나 벗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세 아들이 모여 의논한 범죄 계획과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고 있던 약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확보해 놓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세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지속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거고 남편의 재산이 점점 사라져가자 세 아들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남편의 재산을 탐하려 했는데 그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세 아들들을 키우며 지난 세월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아비로서 많이 부족해 아들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후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직접 하기 위해 상자에 있던 증거물들을 형사분께 넘겨주게 되면서 세 아들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기록들은 세 아들을 궁지로 몰아세웠고 결국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저에게까지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거에 상당히 무거운 중범죄로 처벌이 내려져 모든 계획의 중심이 되었던 둘째 아들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첫째와 막내는 징역 5년으로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듣고 싶어 둘째 아들과의 면회를 신청해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잘못만 있는 줄 아세요? 두 분은 저희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아냐고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정작 내 손에 쥐어주는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려면 뭐하러 이런 집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도와주시면서 정작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재산을 제가 모두 다 가져가고 싶었다고요. 자식은 원래 끝도 없이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달라 하면 아낌없이 줘야 하는 게 부모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랑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지금까지 너희 셋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주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수는 없는 거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너희 아버지는 알려주려 했던 건데 그걸 너는 불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 어차피 저는 여기에서 7년만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제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으시면 안 될 거예요. 엄마를 끝까지 찾아내서 제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각오하고 계세요. 평생 두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하게 만들 테니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사시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년 뒤에 두고 보자고요.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막내 또한 저와 남편에 대한 분노는 가득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가르쳤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좋은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세 아들들이 계획해서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세 아들 녀석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얻은 거라곤 아픔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좋은 날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작게 운영하고 있는 찻집에 잠깐 머물러 가는 손님들과 수다를 떠는 게 요즘 제 낙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만약 저희 찻집을 방문해 주실 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새롭게 시작한 남은 인생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평화가 끊이지 않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6살 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잘해주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 실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건 정리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저와의 관계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오열을 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동안의 삶이 바빠 혼자서 지내왔지만 그래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제 직업은 치과 의사이고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부부 사이가 되었고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부부의 삶은 혼자서만 모든 걸 결정하고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의논을 해야 되고 서로의 조율점을 찾아야 돼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올 때면 혼자가 편할 때도 있다 생각했었죠. 결혼 생활하면서 장단점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도 아내와 살면서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3년 동안 노력하면서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했었잖아요. 작년부터 처가의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기 시작했고 모른 척 할 수 없어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었었죠. 나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매달 500씩 생활비 드리는 것도 모자란다고 하신다는 게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가 식구들이라고 해봤자 당신 밑에 처제 하나 있고 장인 장모님밖에 없는데 생활비를 더 올려달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요즘 이것저것 하고 싶으신 것들이 많으신가 봐. 요즘에 식당 운영도 잘 안 되셔서 그만하고 싶으시다는 말도 많이 하셔. 당신도 잘 알겠지만 우린 식당 오래 운영해 왔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의 상황들을 피해갈 수가 없으니 손님들도 떨어지고 금전적으로도 힘드셔서 심적인 부담감이 계속 있으셔서 그래. 당신이 우리 식구들을 좀 이해해줘. 그렇다고 생활비를 지금까지 500씩 드리고 있었는데 더 올려달라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지. 원래 돈이라는 게 있는 만큼 쓰게 되는 거야. 나는 그 이상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는 당신도 잘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돈을 쉽게 버는 것도 아니잖아. 식당이 타격을 입은 만큼 우리 치과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나는 당신 집에 봉사를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가 식구들의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매달 500씩 생활비를 드리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의논한 끝에 월 200 정도를 맞춰서 드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한약을 드셔야겠다며 장인 장모님께서 매달 꾸준하게 약을 처방받게 됐는데 그 한약이 생각보다 가격이 높다며 조금 더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올려받은 금액이 어느 순간 보니까 월 500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 선을 그었고 더는 올려드리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속되는 불만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시고 계셨지만 항상 부족해 보이시는 듯 했어요. 결국 제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게 되면서 처가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 얘기하더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 내 딸한테 얘기 들었지? 식당 운영이 너무 힘들고 상가 월세도 밀려서는 보증금에서 다 깎이고 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식당 처분하고 다른 살 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처분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되면 거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보니까 자네가 살고 있는 집에 방이 여러 개더라고. 우리 식구랑 함께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길래 자네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지. 함께 지내면 우리가 생활비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식당과 집을 처분한 돈으로 다른 사업을 알아보면 고민거리가 해결될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네.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그래도 한데 모여 시끌벅적하게 사는 게 사람 냄새나고 좋지 않겠나?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지금 당장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 당연히 천천히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자네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거 알지? 앞으로 집안일 신경 안 써도 되고 삼시세끼 걱정할 필요 없으니 이게 얼마나 좋아? 내 딸이랑 이 큰 집에서 단둘이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붙어서 얼굴 보며 사는 게 자네한테도 많은 의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내 말 어느 정도 인정하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만드신 집을 무작정 방을 나눠드리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형부네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뭐하러 비어있는 방을 놀려요. 우리 집안의 사정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꼭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했을 거예요. 처제,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나도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가 더 서운한 거 아닌가? 엄마, 얼굴 보자마자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하지. 나한테는 한마디 귀띔도 안 하고 무작정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바로 결정할 수 있겠어? 그리고 미정이 너도 너희 형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 몰라? 우리가 지금까지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행동해? 한 번만 더 버릇없이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도 갑자기 찾아온 처가 식구들 때문에 놀라기도 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난처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보다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보니 저를 대신해서 처가 식구들에게 문제점들에 대해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저제가 옆에서 계속 깐죽거리며 분위기를 안 좋게 조성하기 시작했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던 아내는 결국 폭발을 하면서 처가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인연을 끊겠다고 그간 서운했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이 오고 갔고 제 입장은 더욱더 난처해지게 되었네요. 결국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싸움의 원인이 저 때문이라며 처제가 가족의 인연까지 끊게 만들려고 한다고 화살을 저에게 돌렸고 장인어른은 크게 한숨을 쉬고 장모님은 오열을 하셨습니다. 결국 자네가 원하는 결말이 내 딸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려는 거지? 그동안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 내가 자네 심성을 그동안 봐와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고 했었던 건데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겐가? 보면 모르겠어. 지금 우리 집안이 분열이 나고 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잖아. 분명 속으로 인연 끊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겠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자식과 부모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 나오는데도 전혀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는 건가? 자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네. 형부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나도 언니와의 결혼 무조건 반대했을 거야. 치과 의사라고 그동안 우리 집안이 식당하고 있다고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을 거야. 언니가 형부랑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행복 오래가지 않길 바랄게. 저가 식구들의 행동들이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제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무작정 빈방을 내어달라는 모습을 보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지낸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엄마가 갑자기 희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내와 만나기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 집으로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묻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추억들이 지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뿐이었는데 이런 제 아픈 마음을 처가 식구들은 몰라주고 있었네요. 그래도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많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들어주려고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처가의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가 식구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간 뒤에 아내는 방문을 걸어 잠근 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었죠.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잠깐 인사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저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다 보니 일적으로도 지장이 생겨 점점 안 좋은 상황에 놓이기 시작하자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는지 아내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함께 지내는 것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많이 없어질 테고 희생해야 될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올 거야.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 쌓이면 지금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당신도 잘 알겠지만 이 집에는 나와 부모님의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이야. 그런데 장인 장모님과 처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산다면 부모님과 함께 있던 추억들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당신 식구들의 새로운 공간으로 채워지겠지. 나는 그런 것도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도 변화시켜 보도록 노력을 할게.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가족들 좀 이해해줘. 내가 며칠 전에 동생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 식당은 벌써 처분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놓은 상태야.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 나도 그때는 너무 흥분해서 부모님께 막말을 했던 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힘들었었는데 내 마음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는 눈물을 보이면서 자신이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함께 하기로 약속한 만큼 제가 좀 더 배려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가 식구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아내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그래도 제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만큼 처가 식구들을 감싸주면 모두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더군다나 아내의 얼굴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날 아내는 곧장 처가 식구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결국 제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선 식당과 집을 처분한 돈으로 다른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밝게 웃어주는 아내와 장모님께서 반겨주시는 분위기는 또 다른 느낌을 저에게 안겨주었네요. 처제도 전에 저에게 했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 같은 현재의 삶에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내려놓으면서 얻게 된 결과들에 만족할 수 있었고 한동안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 아내와 단둘이 대화를 해야만 했어요. 당연히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최근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으시네. 우리 집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정신없이 사업에 대해 구상하시면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것 같던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집에만 계시는 거야?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집안의 가장이시면 먹고 살 만한 무언가를 하루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얘기가 없으시니 나도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유가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잖아. 그런데 요즘 보면 장인 장모님과 처제랑 여행만 다니는 것 같아. 당신도 며칠 전에 같이 다녀왔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여행을 다녀온 거에 대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금의 준비조차 하지 않냐는 거야. 그냥 이 집에서 아예 사실 생각이신 건가? 그래서 처분한 자금으로 여행 다니시고 쇼핑하시는 거야? 그동안 일만 해오셨다가 곧바로 또 일을 하려고 생각하시다 보니 머리가 많이 아프셨나 봐. 스트레스 좀 풀고 싶다 하시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당연히 당신이랑 내 눈치 많이 보고 계시지.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일만 할 수는 없잖아. 휴식도 필요하고 삶의 여유가 있어야 좋은 사업 아이템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아내는 크게 신경 쓸 일 아니라며 제가 하고 있는 걱정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였어요. 분명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살 때 오래 걸려봤자 6개월 정도만 머물 거라며 큰소리 치셨고, 제 앞에서 누군가와 사업 얘기를 주고받으며 금세 무언가를 하실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여행만 다니고 계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은 아예 접은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저희 집에 눌러 앉아 살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걸 보니 지금의 삶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 보였고, 자연스럽게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 앞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제 집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걸어 나왔고, 그 뒤로 처제가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차를 길 옆에 세운 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둘이 애정 행각을 벌인 뒤 작별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전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처음 본 남자가 제 집에 드나들었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아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와 마주친 처가 식구들이 생각보다 그날은 빨리 퇴근해서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하며 어질러진 집안을 급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피하는 듯한 행동은 좀 전의 남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장모님께서 제가 왔다는 인기척을 보내자 주방에서 아내가 앞치마를 하고 양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 급하게 거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를 반겨줬어요. 주방의 상황을 살펴보니 제 집에서 나왔던 남자는 처제와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본인들 집인 것 마냥 집안 살림부터 모든 것들을 제 허락 없이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외부인을 들였다는 거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런 제 기분을 아내도 잘 알고 있었는지 주변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던 저를 급하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내 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그래서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래,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지.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당신이 왜 나한테는 그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는 방금 알게 된 사실인 거잖아. 당신 말대로 별일이 아니라면서 왜 말을 하지 않았지? 다른 남자가 내 집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당신 식구들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신 또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다는 것도 문제인 거야.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박했던 거야.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 무조건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아침부터 정신없이 음식 준비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저녁 안 먹었으면 지금 차려줄게. 아내는 불편해하는 제 기분을 살펴주면서 서둘러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미 저에게 한마디 말도 안 했다는 거에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점점 불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부터 집안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생활하는 저와 다르게 처가 식구들은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집에 들어오면 매일 치우는 게 일상이었죠. 제 집이니까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는데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처가 식구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니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배분해야 될 것들을 나눠야 할 것 같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대화를 시도했네요. 함께 살다 보면 당연히 둘이 살 때와는 다를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불만을 내세우면 어쩌자는 겐가?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참고 있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솔직히 집안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돼지우리도 아니고 먹다 남은 음식들은 언제 빼놓으셨는지 말라 비틀어져 있고 바닥 청소도 해주실 수 있는 건데 제가 청소기 돌리지 않는 이상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도 소파에 앉아서 TV만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늙은 우리가 청소했으면 좋겠나? 몸도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대접도 못 받는 거야? 이 집에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지내는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살고 싶으신 거예요? 기본적인 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제는 몸이 불편한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거야? 놀고 먹는 것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처제방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여자가 돼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지금 개인의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생활하는 방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언니,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가 그동안 처제 방에 들어간 적 있어?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입고 벗은 옷을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생활하니까 스타킹이 문틈에 끼어서는 빼내려고 문을 열었는데 군것질 먹고 남은 쓰레기들이 가득 쏟아졌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사람 냄새나고 좋지 뭐. 너무 깔끔하게 사는 것도 병인 거야. 나중에 한 번에 치우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솔직히 나도 당신 눈치 보면서 매일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힘들었다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살면 마음 편하다니까. 당신은 알면 알수록 사람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 우리 집안 풍경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봐봐. 경악을 하며 도망칠걸? 이런 식으로는 함께 사는 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처제, 여름이라서 더운 건 알겠는데 풀장에서 놀았으면 제발 치워줄 수 없을까? 널려있는 술병도 문제인데 처제 수영복이 왜 풀장에 떠다니는 거야? 정말 별걸 다 신경 쓰시네. 말 안 해도 다 치우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네. 처제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장인 장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내는 저녁밥 다 차려놨다며 주방에 들어가 밥 먹으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길래 내가 정말 잘못된 건지 이상할 정도로 처가 식구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네요. 그래도 제가 불만을 털어놔서 그런지 다음날 퇴근했을 때는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속으로 끓고 있는 건 상당히 많았지만 참고 또 참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추석 명절날 엄청난 물건 하나를 줍게 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네요. 명절이라고 처가 식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당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며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는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 풀장 주변에 술병들이 또 어질러져 있었어요. 한숨을 반복해서 내쉬면서 술병들을 자루에 주워 담고 있는데 썬텐 베드 밑에 굴러들어간 술병 하나를 줍기 위해 썬텐 베드를 옆으로 옮기는 순간 이상한 물건 하나가 있어 주워 들으니 방수팩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 열어보니 그 안에 카메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낮에 술 먹고 놀다가 취해서 입고 간 듯 보여 건네주려 다시 방수팩에 카메라를 집어넣으려 하자 전원이 켜졌고 카메라 안의 파일을 얼떨결에 보게 되었어요. 처제가 자신의 얼굴을 찍은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데 사진을 넘겨볼수록 제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 나왔던 남자가 처제와 함께 풀장에서 대낮에 술을 먹으며 놀면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녹화된 영상도 촬영되어 있길래 재생을 하자마자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네요. 야, 내가 대낮에 이러고 놀지 말라고 했지? 도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야? 언니가 항상 말했잖아. 놀 때는 화끈하게 놀아야 한다고. 노래도 좀 크게 틀고 지금의 분위기를 즐기란 말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도 제발 놀러만 다니지 말고 연기 좀 하면서 생활하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비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너도 너희 형부 분위기 좀 살펴가면서 입을 열어. 어차피 서로 얼굴 붉히게 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 몰라? 할 건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꼬리 흔들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 알잖아. 제발 잘 좀 합시다. 엄마 아빠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청소 다 하셨다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럼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대신 집 청소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참 편해. 아빠, 집이랑 식당 처분한 돈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다 쓰지 않았어요? 미리 계획을 세워야 생활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 그동안 여행만 다니면서 쇼핑만 했더니 그동안 모아둔 돈 전부 다 탕진해버렸다. 어차피 돈줄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런데 우리도 못 들어가는 방 하나가 있잖아. 거기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 그이가 들어가는 거 잠깐 봤었는데 그 안에 금고 같은 거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거기에다가 몰래 CCTV 설치해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래,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얘 미정아, 그런데 지금 뭘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는 거 다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어차피 지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증거인멸 몰라요? 형부는 절대
우리가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걸 평생 알지 못할걸요. 저가 식구들의 대화에 눈앞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알고 지내면서 결혼하기까지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배신감에 이가 갈렸고 저가 식구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수팩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카메라 안에 있던 파일들을 전부 다 컴퓨터에 옮겨 놓은 뒤 2층에 저만 들어갈 수 있는 서재 문 앞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니 천장 위에 센서 등에 투명한 렌즈 하나가 보였고 손을 들어 센서 등 커버를 여는 순간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서재 안에는 금고가 있어 CCTV를 설치해 놨었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저가 식구들이 모두 서재 안으로 들어와 소형 카메라를 금고를 향해 화분 틈 사이에 설치를 해 놓았고 제가 서재에서 금고를 열었는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었던 녹화된 영상을 재생시킨 뒤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고 아내는 금고 안에 있던 금품들을 장인 장모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모든 범행을 확인한 뒤에 금고 안을 살펴보니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금품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명절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고 저에게 다가와 온갖 비위를 맞추며 살갑게 대하는 아내를 뿌리치면서 상위에 방수팩을 올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단체로 얼굴이 퍼렇게 굳어서는 경악을 하며 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하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에 담겨있는 영상을 재생시켰고 제가 없을 때 나눴던 대화 내용이 주방에 울려 퍼졌네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말을 더듬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이러면 안 돼. 이대로 우리를 내치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여기에 담겨있는 영상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한 말들이라고. 잘 봐봐. 내가 당신한테 잘 좀 하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지금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네도 영상을 보면서 들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땡전 한 푼 없는데 어딜 가겠나. 원래 사람들이 모이면 험담도 하는 거잖아. 노여운 마음 잘 알겠지만 정말 자네에게 불만의 감정 없이 가볍게 주고받은 대화이니 신경 쓰지 말게.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나. 형부,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떤 말도 잘 듣고 집안 청소도 제가 매일 깔끔하게 해놓을게요. 저 이제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부 도움 없으면 저는 이 결혼 엎어진다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가족 내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처가 식구들의 말에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재에서 금품을 훔쳐갔던 영상을 보여주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분들에게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저가 식구들을 제 집에서 내쫓아 주길 바랬고 아내는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거실에 드러누워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네요. 명절이 끝난 이후 가족들 전체 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가족 전체가 저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접근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었고, 지금까지 호사를 누렸던 상황들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징역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긍정적인 법적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대로 사기친 그 집안들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구치소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평생 길거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8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집안의 가장은 무조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인데요. 눈앞에서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위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되면서 처참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평범했던 제 딸의 가정에 폭풍이 휘몰아쳤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사위가 갑자기 제 딸과 이혼하자며 가장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집안은 비상사태가 되었었죠. 그래서 급하게 제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가정을 깨려고 하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애들도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참고 살아온 만큼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저희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했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확인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외출도 잦아지고 여기저기 흔적들을 묻혀오는데 저보고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바람 피우는 거 걸리기 싫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관계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지금 다른 여자한테 팔려서 힘들게 읽어놓은 가정을 깨려는 거잖아. 장모님, 제가 이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사사건건 제 사생활에 참견을 하더니 갑자기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니까요. 회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선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냐고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제가 참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애들도 이제 성인이고 자기 앞가림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먼저 세상 떠나게 생겼네요. 더 이상 이 사람과 지긋지긋한 인생 함께 나아가지 않을 테니 장모님께서도 더는 이 문제로 저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 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겠네요. 자네는 지금 내 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이고 자네가 하는 말이 거짓이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겐가?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 무작정 이혼을 서두르려는 자네의 행동이 내가 봤을 때 더 수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럼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지금 이 자리를 빠져나가려 해?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역시 장모님께서는 이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군요. 저희 집에서는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옆에서 사위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더는 참을 수가 없었는지 사위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과 사위의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수습하기에는 어려워질 것 같아 보였네요.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있는 게 확실한데 증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 딸과 갈라서려는 게 너무 눈에 훤히 보였어요. 그때 당시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것 같아 증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가족들끼리만 대화를 하려고 남편과 사위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 집으로 돌려보낸 뒤 제 딸이 그동안 사위와 함께 살면서 봐왔던 행동들을 전부 다 얘기해보라며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정말 확실한 거지? 지금 저놈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이고 은경이 네가 좀 전에 말했던 내용들이 진실이라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엄마도 제 말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랑 하루 이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애 셋을 키우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눈에 거슬린 적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안 하던 동호회에 가입을 하질 않나? 2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창회에 다녀온다면서 저와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외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니까요. 집에 들어오는 이유는 잠만 자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 외의 시간은 전부 다 밖에서만 생활한다고요. 주말에도 우리 애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 항상 여행 계획 준비해서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기대할 수도 없어요. 애들도 그런 아빠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고요.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 아니고 뭐겠어요? 분명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요. 그럼 바람이라고 확신했으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심증이 아닌 물증이 있어야 우리도 눈 뜨고 당하지 않지. 딸은 저에게 그동안 사위가 몸에 묻혀온 긴 머리카락이나 셔츠에 화장품이 묻어있던 것들로 사위가 바람 피우는 걸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소리치지 못할 정도의 증거물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지만 현장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위를 24시간 밀착 감시를 할 수도 없어 사람을 시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감시한 결과 사위의 별다른 행동을 보고받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위가 얘기한 대로 제 딸한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딸과 함께 있을 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은경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김서방 때문에 그러는 거니? 엄마가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일단 침착하게 있어봐. 어떻게 그래요? 그이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내 직감은 확실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엄마, 이 사람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인가 봐. 내가 그놈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감히 나를 배신하고 딴 여자를 만나? 간통죄로 쳐넣어버리겠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사람 붙였다는 거 알고 조심하고 있는 게 분명해.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사위는 아파하고 있는 제 딸을 더 이상 챙겨주려 하지 않았고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사위에게는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었고 제 딸은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었네요.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도 서로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결국 사위를 따로 불러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네. 그동안 내 딸과 잘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가 단순 집착 때문인 거야? 그런데 내 딸이 괜히 그러겠나? 자네가 의심살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저러는 거잖아. 저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뼈 빠지게 돈만 벌다 보니까 갑자기 내 인생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서 그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창회도 참석해보고 동호회 모임 활동도 해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숨을 쉬고 싶어서 발버둥 친 것뿐인데 그걸 바람으로 몰고 가면서 의심하고 집안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온 나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애들 엄마의 행동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장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이왕 사람 붙일 거면 돈 좀 더 주더라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시키세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거 훤히 보인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가던데요. 당연히 건질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지치겠죠. 이제 다들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자네는 내 딸과의 인연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거야?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나? 그동안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나도 잘 알고 있네. 가장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탈하고 싶은 생각까지 했겠나? 그런데 자네한테는 애가 셋이나 있는데 그 애들한테 상처를 줘서 득될 게 뭐가 있다고 이혼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제발 그만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겠나? 장모인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모른 척 할 건 아니지? 분명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라 생각하네. 자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네가 힘들게 쌓아왔던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그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사위는 제가 하는 말에 많이 괴로운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고 더는 잡을 생각이 들지 않았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큰 손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위와 함께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큰 손녀는 오열하며 엄마를 살려내라고 울부짖었고 사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제 딸을 보냈지만 이미 가망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동안 둘 사이에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우울증을 계속 앓고 있던 제 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았는지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손녀들과 양가 집안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제 딸의 사망 판정이 선고되었고 병원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제일 처음 발견한 큰 손녀가 자기 아빠를 바라보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고 사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그동안 혼자만 힘들었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었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 그리고 당신만 죽어라 고생하며 이래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딸새 키우려고 죽어라 고생하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다고. 우리도 손 벌리지 않겠다고 밖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똘똘 뭉쳐 살아왔었는데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었잖아.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는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외박을 일삼으면서 술과 유흥에 헤어나오지 못했으면서 그런 행동들 보여놓고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렇게 된 거라고. 두고 봐. 언젠가는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당신 자식이 아니야. 큰손녀는 그동안 몇 번이나 사위를 설득하며 제자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었지만 계속되는 이탈과 가정을 포기해버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이성을 잃어버려 사위의 멱살을 잡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돈분들이 옆에서 힘겹게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희 집안은 무너지고 말았네요. 모두의 오열 속에 딸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손녀들과 관련된 일이라며 문을 열어주길 바라길래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남편과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위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애들 엄마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제가 더 이상 이 집안의 사이로 남아있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만 정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마음 아파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정말 과분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제 딸들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며 저 혼자만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도 자식 하나가 있는데 아직 학생이라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들을 장인 장모님께서 대신 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성인이니까 자리 잡힐 때까지 옆에서 봐주시면 되는 거니? 그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손녀들을 거부하실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은경이 딸들인데 당연히 받아들여 주셔야죠. 저는 제 딸들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거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네 지금 제대로 정신이 나가버렸구먼. 결국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겐가? 내 딸이 세상 떠나니까 이제서야 밝히는 거야?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꼴이 정말 한심하구먼. 내 손녀들을 자네 옆에 둘 생각 나도 없었네.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우리 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알라고.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증거만 제대로 잡혔어도 벌써 콩밥 먹고 있을 놈이 뭘 잘했다고 고개를 쳐들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못 들으셨어요? 사람을 지키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제 말을 무시하시지 않았나요?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꼭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따로 만나야만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 건물에는 당연히 출입을 할 수 없으니 심부름꾼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돈 쓸 바엔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장례식 할 때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안사람을 떠나 보냈으니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2번 다시 찾아올 생각 전혀 없으니 앞으로 만수문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백년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위의 말에 결국 남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바뀌게 된 사위의 얼굴은 사악함 그 자체였어요. 결국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사위에 대한 배신과 딸을 잃게 된 아픔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하게 왔는지 한번 쓰러지게 된 이후로 건강을 쉽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손녀들은 자기 아빠한테 내쫓겨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날 이후 손녀들은 도끼를 품고 성공하기 위해 악자같이 열심히 살아갔어요. 저 또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며 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네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손녀들이 그래도 성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마음이 한시름 놓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저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을 가슴에 묻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던 저희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네요. 그렇게 손녀가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아온 세월의 기간이 15년이 흘러버렸고, 큰 손녀는 그토록 바라던 검사가 되었고, 둘째와 셋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앞으로의 삶에 걱정이 없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성공하려고 고생한 모습들을 떠올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손녀들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너희들 주변에 좋은 남자가 없는 거야? 아니면 아예 만들 시도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니? 무슨 걱정을 해요. 저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삶이 있는데 결혼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혼자 사는 걸 더 추구한다고요. 괜히 결혼해봤자 자유롭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뭐하러 그런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거죠? 연애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 버리고 떠난 그 사람 봐봐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다가 갑자기 돌변해버리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저도 엄마 뒤를 뒤따라갈지도 모를걸요?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지만 만약 저도 엄마처럼 그런 상황이 올까봐 두렵기도 하고 지금 충분히 성공한 삶을 즐기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도전을 개척해 나가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나처럼 그냥 연애만 하고 살아. 결혼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옛날 순정 만화에서나 나오는 말이지. 요즘에는 내가 벌은 돈으로 내 인생 즐겁게 살다가 떠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니까요. 결혼하면 내가 번 돈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 남편 눈치 보면서 태어난 애도 봐야 돼. 내 청춘 다 지나가고 나서 흰머리 생긴 뒤에야 내 삶 찾겠다고 여행 다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인생 망치느니 지금처럼 할머니 옆에서 행복하게 함께 지내는 지금 이 시간이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손녀들은 15년 전에 사이가 보여줬던 행동들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결혼할 생각을 아예 접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행복해야 하는데 한 번 주어지는 인생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랐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자리를 잡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가족 앞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또다시 펼쳐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손녀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식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렸던 사위가 자식들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저 몰래 둘째와 셋째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접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게 된 큰손녀가 제일 분노하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보자 다시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것도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가족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사위의 말에 저희 집안은 비상사태가 되었고 검사인 큰손녀가 뒤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둘째와 셋째 손녀에게 절대 마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큰손녀는 사위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네요. 저희 모두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로 저희 앞에 나타났던 사위를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불러들여야만 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얼굴 보게 된 사위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큰 손녀가 질문하는 대답에 저와 손녀들은 침묵을 지켰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네요. 뭘 원하시길래 갑자기 저희 앞에 나타나셔서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도움을 받고 싶으신 건가요? 다들 잘 지내고 있었니? 나 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솔직히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줬었는데 그동안 나는 너희들한테 한 번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오늘 그 보상을 받고 싶거든. 그냥 숨만 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주면 된다. 당연히 의식주도 좀 해결해주면 좋고 최대한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없는 곳이면 좋겠어.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계속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 그래서 너는 못 참아서 확 해버렸어. 너희들도 아직까지 너희 엄마를 내가 세상 떠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거 전부 다 거짓이야. 지금도 내 주위에서 괴롭히고 있다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도움받으러 오신 거죠? 그럼 저와 단둘이 솔직하게 대화 좀 나누실까요? 너희들 할머니 모시고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나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알겠어? 사위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희는 방 안으로 들여보냈고 큰손녀는 갱지 한 장을 사위한테 내미는 모습을 끝으로 방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갑자기 사위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막내 손녀는 밖의 광경이 궁금했는지 큰손녀의 말을 무시한 채 방문을 활짝 열었고 눈앞에 보인 광경은 충격적이었네요. 사위는 큰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는 눈빛으로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사들이 사위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큰손녀는 테이블에 있던 갱지를 쥐어들곤 형사에게 넘겨주며 화초 옆으로 다가가더니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를 꺼내 그것 또한 형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큰손녀가 사위를 조사하던 도중 알게 된 사실은 세 딸들을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 집안에 함께 있던 가족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위는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손녀들에게 손을 벌렸던 거고 큰손녀는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했는지 모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저희 집으로 불러들였던 거였죠. 제일 편한 공간에서 자식들이 앞에 있으면 숨기고 있던 비밀들도 전부 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성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내비치던 사이한테 큰손녀는 갱지를 내밀었고
그 아내의 사위가 잘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자신의 범행을 전부 다 밝힌 내용을 토대로 밖에서 대기 중에 있었던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제압을 당했고 큰손녀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사위는 통곡을 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사위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사위와 함께 지내던 가족들은 갱지에 적힌 주소에 갇혀 지내다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사위한테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이는 행동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은 뒤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세상 떠난 제 딸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저희들한테 통곡하며 눈앞에서 제 딸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새로 살림을 차렸던 그 사람들 또한 그동안의 사위한테 받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말도 어눌해 보였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이상한 상태로 되어 있었죠. 사위가 적어두었던 주소의 위치에서 꽤 오랫동안 자식과 배우자가 갇혀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잘못된 선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빠지게 되었고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네요. 15년 만에 나타난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제 딸과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지내며 살아야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한번 만든 가족의 울타리를 절대 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끝은 분명 언젠가 불행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를 떠올리세요. 헤어짐은 양쪽 다 불행일 뿐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